사실 그 주식 투자를 섣불리 못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저성장 사이클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또 그럴듯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이게 감을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블로그에 일본의 20년, 잃어버린 20년을 얘기하는 게 이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더 강의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본의 주가입니다. 1965년, 62년부터 이제 차트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로고 차트죠? 로고를 안 보면 이게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잘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이 성장을 쭉 했는데, 그 다음에 웬걸, 여기는 이제 급등했으니까 몇 가지 조금만 치고,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이제 상승을 못하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또 고점 못 넣고 또 내려가고, 또 나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 기간이 20년이죠. 이거를 일본의 20년,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제학자들이. 외국 경제학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학자도 마찬가지죠. 이 기간 동안에 일본은 경제 성장률도 높다가 낮아졌고 물가 상승률도 높게 오지다가 낮아졌고 주택 가격도 올라가다가 하락하고 주식도 잘 오르던 게 못 오르고 내 하락하고 이런 모든 현상이 겹쳐서 나타나는 거죠. 일본의 주택가격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주택가격 데이터는 못 찾고 주거비 물가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 주거비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물가지수를 보면 70년대부터 물가지수가 쭉 이렇게 오르죠. 조금 빨리 올랐다가 천천히 올랐다가 오르는데 95년 되면서부터 물가지수가 안 오르죠. 주거비 물가지수가 점점 내려와요. 상승률을 봤더니 여기가 10%에서 15% 올라갔다가 쭉 쳐져 내려오더니 85년까지 내려와서 이제 한 2%에서 이렇게 3%, 2% 머물더니 밑으로 내려와서 제로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90년대부터 이제 하락한 뒤에 안 오르고 이제 쭉 오르고 있어요. 이 현상을 보고 경제학자들은 일본이 왜 저성장이 나타났느냐 이거를 이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9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가 일본에서 나타났나 봤더니 인구가 많이 변화하겠죠. 사실 일본의 인구가 이때부터 이제 쭉 증가를 했다가 90년 초반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쭉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 또 90년대 이후에 일본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됐죠. 노인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인구도 감소하고 또 나이 들어서 늙고 하니까 생산 가능 인구를 뺀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노인을 뺀 생산 가능 인구만 계산했더니 생산 가능 인구가 쭉 증가하다가 이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의 저성장의 원인이다. 이제 인구에 대해서 쓴 사람들이 책을 쓴 사람들 꽤 있죠. 그런 이런 저런 이런 해가지고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뭐 집사는 사람도 줄어드니까 주택가격 하락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니까 이제 경기 성장도 둔화가 되고, 그래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성장률이 낮으니까 당연히 주가도 못 오르고 하락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면, 또 인구가 노령화되면 한 나라의 경제는 저성장이 나타난다. 이 저성장이 나타날 때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저성장이 되고, 주가도 못 오르고, 이런 총체적인 저물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다. 이런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늘 경제가 일본을 따라왔어요. 또 우리 경제인들이 일본에 가서 배우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항상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한 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에 일어났던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어지곤 했죠.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경험과 또 일본의 인구적인 이런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틀림없이 일본에서 90년대 인구가 줄고 우리나라는 1910년, 20년대 되면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 우리도 일본을 따라서 영락없이 아마 저성장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특히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기사도 쓰고 책도 쓰고 또 정부 정책에도 반영을 시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거의 전 국민이 이런 줄 알아요. 잃어버린 20년은 저출산 고령화로 기업가 정신이 쇠퇴했다. 올해 증시의 화두 고령화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어땠나? 2015년 뉴스에 한국의 인구 절벽이 왔다. 잃어버린 20년이 일본처럼 반복이 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고령화가 되면 타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한국 경제 일본의 20년 따라간다. 한국인들 고령화의 무서움을 모른다. 이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의 시사점, 일본이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도 이렇게 갈 거다 이런 내용이죠. 정책 정보, 잃어버린 20년의 교훈. 이런 글들에서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완전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의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도 틀림없이 그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워낙 반복적으로 장기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전 국민이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게 뭐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거의 그렇고, 앞으로는 우리가 저성장 시대가 온다. 집값도 오르기 어렵다. 주가도 크게 오르기 어렵다. 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줄만 알았는데, 최근에 이에 반대되는 결과가 있죠? 현상이 있죠? 뭐냐 하면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시작하고 주택 가격도 빠르게 상승을 시작해요.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태라면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돼서 저성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와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2012년을 기점으로 이게 일본의 주택가격하고 주가가 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주가 데이터를 이게 이제 일반 차트로 그려져 있는데 이게 왜곡이 심해요. 사실은 로고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보면 이거 돌파가 되겠죠. 주가 분석에서 이런 장기 추세선의 돌파는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으로 이게 해석을 하거든요. 일본 시장이 주가로 보면 20년이라는 긴 하락을 거쳤지만 이 하락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다면 일본의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죠. 그럼 일본의 노인들이 희춘을 했냐? 이것도 아니죠. 생산 가능 인구가 다시 늘어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게 줄고 있는데 주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 일본의 저성장을 인구 가지고 설명한 게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맞죠? 인구에 의한 설명이 맞다면 이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현상이에요. 불가능한 현상이에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 하락을 인구로 설명한 설명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2012년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일본에. 아베가 집권을 하죠? 아베가 집권을 하면서 경제정책을 아베노믹스를 펴기 시작합니다. 아베노믹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베노믹스는 뭐냐 하면 경제가 돈을 너무 적게 풀기 때문에 경제가 저성장의 저물가가 일어난다. 돈을 풀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서 돈을 푸는데 뭘 보고 푸느냐? 옛날에는 뭐 실업률 이런 거 보고 푸는데 그게 아니고 물가를 기준으로 푼다. 어떻게? 물가 2.0%를 맞추기 위해서 2.0% 맞출 때까지 계속 돈을 찍어서 풀어라. 이게 아베노믹스예요. 즉 통합 팽창 정책이죠. 그래서 물가를 2.0%를 맞추기 위해서 일본은 돈을 마구 찍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채권시장에서 채권도 사고 주식시장에서 주식 ETF도 사고 중앙은행이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쭉 올라가는 거죠. 이 정책에 의해서 요게 이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만 올라가느냐? 실업률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주택가격이 오르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저성장이 인구에 의해서 나오는 현상이 아니다. 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일찍부터 이게 원인을 알려줬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위안화를 80년대만 하더라도 이게 1달러에 2위안 정도 환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85년도부터 이제 쭉쭉 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위안을 갖다가 94년도가 되니까 1달러에 2위안 하던 거를 2위안 하던 거를 몇 년,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1달러에 8.6, 8.7
8.7 위안으로 renminbi로 이렇게 이제 위안화 가격을 폭 낮춰버린 거죠. 근데 일본은 이때부터 이제 엔화가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하죠. 엔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일본 엔화에 대한 위안화의 환율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낮아지죠. 1위안당 엔화의 환율은 80년대 후반기에 130엔이었어요. 1위안에 130원이었다가 95년도 되니까 이게 12위안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12엔. 10분의 1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그 달러 환율이 1달러에 1100원, 1200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120원으로 이렇게 낮아진다거나 반대로 12,000원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끔찍한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공산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 수출을 해서 돈을 벌고 있던 시대인데 중국의 위안화는 비싸지고 일본의 엔화는 비싸지고 중국의 위안화는 폭락하면서 위안 대의 환율이 10분의 1로 10년 만에 변화를 거친단 말이에요. 일본 기업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나중에 큰일 나겠네. 중국이 저 낮은 위안화로 물건을 만들어 팔면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도 얼른 그런 앞날이 오기 전에 중국에다가 생산 설비를 옮겨서 물건을 만들자. 그렇지 않고는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이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일본의 기업들이 전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그 당시에 광전자 반도체 다니고 있었는데 90년대 초에 90년대 그 광전자 반도체가 이제 제1교포가 만드는 거라서 일본 고덴시가 있어요. 고덴시가 90년 초에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 이제 일본에서 만든 거 전부 중국에서 만들고 한국에 있는 것도 일부 중국에 옮기고. 그러니까 이 세계 상품 시장에서는 중국 뭐 기술은 아직 못 따라오지만 가격이 워낙 싸니까 환율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뭐 엄청 싸죠. 거기다가 이제 임금도 낮으니까 이 저가로 이제 경쟁이 된단 말이에요. 일본 제품은 예, 고품질 고가지만 이게 저가 저품질 이게 경쟁이 되거든요. 기술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일본에다 공장을 안 세우고 일본에 공장이 있던 거를 갖다가 중국에다 공장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줄여나가고 이놈을 튀어나가고 이렇게 된다. 우리 고den시가 그랬어요. 바로 이 현상 때문에 경제 성장이 뭡니까? 이만큼 만들던 것을 개수를 더 많이 만든 게 성장이죠. 근데 이 만드는 것을 일본 안에서 만들던 것을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는 줄이고 일본에서 만드는 걸 줄이고 중국에서 만드는 걸 키우고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서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죠. 또 중국에서 만든 상품은 환율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싸요. 굉장히 싸.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국내에 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중국 제품이 수입해서 들어오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90년대만 하더라도 그 물건 팔아서 나무젓가락도 만들어 팔고 뭐 이쑤시개 만들어 팔고 했는데 2004년 되니까 다 중국한테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 있는 산업시설이 중국으로 이전이 되고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중국에다 투자를 하고 대신 중국의 저가 상품이 생활 필수품들이 일본으로 수입이 되면서 이게 저물가를 만들고 이거 저성장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집값이 안 올라가죠. 집값이 올라가려면 도시가 있고 여기에 산업지대가 있어가지고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이 되면 이거에 의해서 이 집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공장이 중국으로 가버리니까 도시가 형성이 안 되죠. 시골에 있는 사람은 시골에 그냥 살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수 없는 거죠. 바로 일본의 저성장이 나왔던 이유는 물론 이제 뭐 인구 감소가 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있기는 있었겠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고 바로 위안 엔 환율 급락에 의한 일본 산업의 중국 이전과 중국 저가 제품이 수입되면서 저물가가 이루어지면서 내수 산업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저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저성장은 일본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에 다 영향을 받았어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90년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에 무섭게 성장하는 네 나라가 있었어요. 어떤 나라들이냐면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네 나라에서 이거를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그랬거든. 사룡. 근데 중국이 여기서 이렇게 위안화 환율을 6에서 8로, 8.7로 이렇게 딱 평가 전환을 해버리니까 이 네 마리 용이 하늘로 승천하다가 그냥 땅바닥으로 벌써 떨어지고 이게 바로 외환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환율을 이렇게 툭 하니까 싱크홀이 생겼잖아요. 여기에 있던 물이 다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80년대에는 이제 엔고 덕분에 우리나라 일본 엔화가 강하면 항상 경제가 잘 나갔어요. 엔다카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는 항상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도 초반까지는 일본 엔화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수출해서 무역 흑자가 많이 났죠. 그러나 90년대 초반에 중국의 위안화를 낮추면서 중국 제품이 갑자기 확 싸지니까 한국 제품은 일본보다는 기술력이 좀 부족하지만 싼 맛을 사서 쓰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중국 제품이 기술력은 더 나쁘지만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니까 한국의 이런 수출품을 다 중국이 잡아먹기 시작한 거죠. 아래쪽부터. 그러니까 한국이 90년대 중반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역에서. 제가 그 무역에서 나온 적자를 보고 96년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예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기서 이제 자본이 이렇게 나오니까 해외에서 투자 자본들이 한국에 투자했다가 중국이 위안화 다운되니까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자본을 빼가지고 중국으로 가져가는 거죠. 무역에서도 달러가 빠져나가는데 직접 투자인 이 자본에서도 돈이 한국에 빠져서 중국으로 가니까 당연히 우리는 외환 부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를 겪은 거예요. 외환위기 겪은 것도 결국 일본이 저성장을 경험한 원인하고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겪은 거죠. 이해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엔고 때 사업 잘 하다가 중국 제품 싼 것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하고 국내에서 하던 장사도 중국 제품 들어오면서 이게 안 팔리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사업 접고 이런 거 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별 수 없으니까 중국으로 나가서 중국에서 공장을 세우고. 실제로 일본이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 일본의 주가를 엔 위안 환율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엔 위안 환율이 오르면, 그죠? 위안 엔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싸지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위안화가 싸지고 엔화가 비싸지면 이렇게 내려오죠. 그랬다가 위안에 대해서 엔 가격이 싸져서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요. 결국 일본의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환율에 의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효과가 있는 게, 아베노믹스는 통화량을 늘려서 일본 국내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일본의 엔화를 마구마구 찍어내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빠져서 엔 위안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이 저성장인 원인은 엔 위안 환율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성장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거꾸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당연히 일본 경기는 좋아지겠죠. 이해돼요? 그냥 아베노믹스가 제대로 짚은 거예요. 엔 위안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일본 경제가 이런 저성장을 겪었기 때문에 엔화를 마구마구 찍어서 엔 가격을 다운시켜서 엔 위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일본 경제는 되살아난단 말이에요. 바로 이 되살리는 그 정책이 아베노믹스예요. 엔화를 찍어서 엔화 가치가.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엔화 부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부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엔화 대출했던 사람들이 원화의 환율 내려가니까, 아베가 돈 찍어서 내려가니까 지금 여유 있게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아베노믹스가 지속되는 동안은 엔화는 더 떨어진다고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주가하고 적으면 올라간다냐? 청년 실업률, 전 세계 청년 실업률이 다들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은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가고. 뭐 청년들 취직 못해서 난리가 아니죠. 일본은 이게 10%였던 청년 실업률이 지금 4%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는 6%에서 10%로 증가를 했고. 이게 바로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베노믹스가 만든 결과라는 오늘 찍어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구 때문에 저성장이 나타난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인구가 줄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저성장이 나타나고 집값도 빠지고 주가도 못 오른다 이런 생각을 전부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 사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고 나서 그때까지는 우리나라 주가가 일본보다 많이 올랐죠, 그죠? 종합주가지수하고 니케이 지수를 비교하면 종합주가지수가 니케이보다 항상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일본 보고 저성장이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게 있었죠. 근데
아베노믹스로 일본이 돈을 풀어서 위안화 환율을 다운시키고 나서는 주가도 오르고 주택가격도 오르고 주가지수 자체도 한국보다 더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내려가죠. 근데 이 환율의 변화는 엔화만 이렇게 에펙된 게 아니라 원화도, 그죠? 원하고 위안하고 환율을 보면 아까 위안하고 엔하고 환율에 의해서 이제 일본 경기가 대성장이 일어났는데 원하고 위안하고 비교를 봐도 80년도에는 1위안에 이게 400원이었어요. 80년대 후반, 1985년도. 이게 쭉 떨어지더니 90년도가 되니까 1위안에 100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기업들이 도저히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역에서 적장하고 기업들은 망하고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외환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환율이 시되고 나서 환율이 2,000원 올라버렸죠. 2,000원 오르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왔던 효과가 딱 반감이 되는 거예요. 딱 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50원대로 이제 100원 하는 것보다 150이 훨씬 낫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니까 요거에서 이제 외환위기가 나버리고 이만큼 올라가니까 이제 여기서는 살만한 거예요. 물론 이때도 어려웠죠. 이때도 중국 저가 제품 수입 때문에 내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죽었고 또 중국의 무역 경쟁이 밀려갖고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엔화하고 관계가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그죠? 일본 엔화하고 원의 환율은 이런 거거든요. 요 안에 그냥 움직였는데 이게 갑자기 6원 하다가 1엔에 6원 하다가 이게 이제 10엔 14원으로 올라갔다가 10원 정도는 이게 올라간 거잖아요. 거의 2배 정도. 그러니까 일본 제품 대비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외환위기 겪고 나서. 옛날 같으면 뭐 삼성전자 제품이 있어도 뭐 샤프, 도시바, 뭐 소니 이런 제품하고 비교하면 캐논 이 제품 비교하면 삼성이 감히 못 따라갔죠. 근데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원, N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삼성이 이제 도시바, 샤프, 차원초 잡아 소니까지 다 먹어버리죠. 다 추월했잖아요. 이게 바로 환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소니가 그래도 앞섰죠? 그러나 이렇게 여기까지 14호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소니 그냥 삼성한테 추월당했죠. 현대차는 옛날 뭐 닛산, 도요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쫙 밑에 있는 이런 그 자동차 회사였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경쟁할 만하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더욱 좋죠. 아베가 뭐 도요타 뭐 품질 문제로 저기 하는데 현대차는 쌩쌩 나가서 미국에.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큰 거잖아요. 조선, 철강 다 마찬가지예요. 조선, 철강, 화학 이런 게 다 일본에 다 밀렸던, 여기서 일본에 밀렸던 산업들인데 환율이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일본한테 추월하기 시작했고 금융위기 겪고 나서 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 이런 것들이 일본한테 다 이제 좋아졌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아베노믹스 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조선 수주량이 일본에 17년 만에 따라잡혔죠. 이 환율에 의해서 이런 거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외환위기 겪으면서 환율이 조금 더 이제 원화가 평가 전화가 된 것이 이제 그나마 위안이 됐고 여기다가 일본 대비 경쟁력이 살아나니까 그나마 더 이제 우리는 주가가 오르는 쪽으로 또 부동산도 오르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했지만 일본은 중국한테
훅을 한번 단단히 놔두맞고 한국한테 외환위기가 겪고 나서 한국한테 어퍼컷을 한번 탁 치고 나니까 그냥 나가빠진 거잖아. 어때? 비유가 유연해요? 중국한테 훅 맞고 한국한테 어퍼컷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뭐 기술력이 좋아서 따라온 게 아니고 이 환율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기업도 뭐 잘했으니까 그러겠죠. 거기다가 이제 인이 있는데 그 연이 거기서 닿으니까 이제 이렇게 따라잡았을 텐데 그래서 결코 일본이 성장하다가 인구 때문에 저성장하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한국이 성장하다가 인구 때문에 이렇게 가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우리 지금 얘기는 그렇죠. 일본이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다가 인구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도 성장을 하다가 이제 2020년부터 이렇게 저성장으로 간다. 이런 내용을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신문들이 그거를 전파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다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칠하고 있는 거죠. 집값도 내려간다. 집 사면 안 된다. 주가도 못 오른다.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본이 성장할 때 우리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때 우리도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어요. 다만 여기서 일본하고 격차가 생기면서 조금 성장을 한 거야. 일본보다 좀 나은 거야.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야. 일본은 여기까지는 중국한테 훅을 얻어맞은 건 똑같고, 응? 여기서는 이제 한국이 일본을 어퍼를 지르면서 이제 조금 위로 떴고, 일본은 이제 한국한테 어퍼까지 맞고, 이게 들어 쳐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은 아베노믹스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게 2017년까지 여기까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20년이 아니고 26년 동안 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 경제학에 믿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갔잖아요 말이에요. 이렇게 갔잖아요. 일본의 주가가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이런 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런 큰 채널에서 성장기, 조정기, 재성장기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주가도 여기서 안 보여서 그렇지 이쪽에서 안 보여서 그렇지 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연하게 보여주면 이래요. 우리 주가도 일본 주가 그렸던 것처럼 이런 채널화에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다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26년 동안. 외환위기 때문에 조금 뭐 위에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쉬었으니까 이렇게 갈 자리란 말이에요. 집값도 올라요. 인구가 아니잖아요. 인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집값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지금이야말로 26년 동안 쉬었던 거를 분풀이하듯 올라갈 찬스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저렇게 사지. 사람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전성장하는 나라의 주식을 저렇게 쓸어 담게? 안 그래요? 20년 저성장 나올 기업 나라의 주식을 왜 이렇게 사요? 바보입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비중 역대 두 번째로 많다는데 지금. 바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기에는 중국 경제가 보잘것없는 경제였어요. 그래서 저임금으로 물건을 사다가 소비하는 거는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냥 물건 만들어가지고, 저물가, 저임금, 낮은 위안화 가치, 정부의 세제 혜택, 뭐 지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들이 기업을 세워서 물건을 수출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보조금 끊고 세금 올리고 물가 오르고 임금 팍팍 올라가고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과거에 격차가 났던 부분들이 빠르게 좁혀지고 있어요. 또 중국 그 경제를 보면 이게 성장을 못해도 7%거든요. 미국 성장률 4%예요. 미국하고 중국의 부채를 봐도 이게 훨씬 더 부채 비율이 높아요.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을 봐도 이게 훨씬 더 무역 흑자가 물적자가 많아요. 그럼 이 두 나라의 소화 중에 어느 쪽이 강해지느냐? 당연히 이쪽이 강해져.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해외에서 돈 벌어들이지,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지, 금리 높지, 응? 미국 금리하고 중국 금리가 높지, 응? 성장률 빠르지, 재무적으로 안정돼 있지, 그 다음에 무역에서 흑자 나지. 이런 국력을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요건들도 비교했을 때 달러하고 위안화하고 어느 쪽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느냐? 이쪽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한국의 성장률보다 중국의 성장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중국 위안화가 앞으로 한국 원화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는 지금까지는 내려왔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위안 대비 원화고 위안 대비 엔인데 여기 원엔이구나. 그 위안하고 엔화하고 비교하면 위안 대비 원화 환율을 대비하면 이게 다 이제 올라갈 텐데 위안에 대한 엔도 올라가고 위안에 대한 원도 올라가고 위안에 대한 대만 달러도 올라가고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지금은 그러면 중국 위안화가 지금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고 위안화가 다운이 되는데 지금이야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뭐 제주도에다 땅 사지 홍대 아파트 뭐싹 들어가지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 주식, 자원 싹쓸이 하면서 움직이지 중국 사람들 막 동대문에 떼거지로 놀러 와가지고 돈 쓰고 가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밖에다가 지금 달러를 퍼내고 있잖아요. 달러를 중국 안에 있는 달러를 바깥에다 퍼내고 있잖아요. 놀러 가서 쓰고 부동산 사고 주택, 땅, 빌딩 막 사들이고 외국에 있는 기업들 막 만들라고 사들이고 이게 중국 것이 되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달러는 밖으로 나가니까 당연히 외환보유고 줄어들고 위안화는 약해지고 그렇죠. 요즘에 뭐 외환보유가 줄어드니까 뭐 외국인들이 돈을 빼가는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한쪽만 본 생각이고 그렇죠? 외국인이 빌려줬다가 가져간다는 생각이고 사실은 중국인들이 외국인에다가 외국 거를 사오는 게 많잖아요. 물건을 사올 때는 이게 달러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제 위안화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올라가지만 만약에 이거를 팔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위안화 폭등합니다. 여기에 있는
제주도 거를 좀 샀다가 지금 팔고 있죠. 이런 식으로 세계에 있는 자산을 샀다가 나중에 팔고 오른 가격으로 팔고 중국으로 돈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이때 위안화는 폭등하게 돼 있어요. 그 위안화가 폭등하는 시기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확 살아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20년 동안, 26년 동안 어려웠던 게 중국 위안화가 빠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이 해외에 사뒀던 자산들을 처분하고 이렇게 중국으로 회수를 하거나 뭐 중국에 뭐 문제가 있으면 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나중에는 위안화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엄청 사라졌죠. 첫 번째는 옛날에는 중국에 팔아먹을 게 없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산다는 것도 이게 돈 없어서 안 되는 일이었고 그냥 싸게 만들어 파는 것만 열중을 했죠. 근데 지금은 중국이 돈 벌어가지고 해외여행 할 정도로 돈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14억 유로가. 물건만 잘 만들면 얼마나 팔아먹을 수 있죠. 화장품처럼. 지금 화장품 중국에 가는데 이게 10년 전, 20년 전에 꿈나 꿀 수 있던 얘기예요. 그런 얘기. 중국 경제가 성장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시장이 돼가지고 바짝 우리 옆에 와 있는 거예요. 배 타고 몇 시간만 가면 갈 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중국이 임금이 싸고 물가가 싸고 세금 혜택 주고 위안화가 싸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우리 제품이 경쟁이 안 됐지만 중국 물가가 팍팍 올라서 중국이 물건을 싸게 못 만들고 세금 혜택 없애고 여기에다가 이제 위안화까지 강해져가지고 그러면 해볼만 하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물건 팔 때도 해볼만 한 거고 한국에서 물건 팔 때도 해볼만 한 거고 그렇게 이제 한국 기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성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똑같이 잃어버린 20년을 보내고 우리는 26년 보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의 긴 터널로부터 탈출할 시기가 되어있다. 이게 제대로 보는 정견이에요. 인구 때문에 저성장을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틀린 얘기예요. 잘못 짚은 거예요. 짚은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중화 공업 경제예요. 특히나 중국 위안화가 싸지면서 이때부터 우리 기업들은 공장을 국내에 안 두고 해외에 다 지었거든요. 중국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인도, 폴란드, 유럽, 미국, 브라질, 멕시코 이런데 다 지었거든요. 칠레까지. 이게 다 중국 위안화가 다운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공장을 한국에 지어갖고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공장을 지어서 해외에서 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전부 글로벌 기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면 우리 기업들은 국내 생산을 안 하더라도 해외 생산을 통해서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근데 2020년부터 30년까지는 신흥국들이 인구 많은 이런 나라들이 그죠? 인구가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소득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그죠? 소득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전부 다 내 집, 내 차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사들이는 시기란 말이에요. 전 세계 물건 살 사람, 내 집, 내 차 살 사람이 45억, 선진국 같은 50억 이렇게 되는 시기가 왔는데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 기업들은 당근 이래 최고의 사업계에 도달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위 하나만 좀만 올라주면, 그죠? 위 하나만 지금부터 올라서, 지금 160원 하나요? 160, 이게 200원, 이렇게 오르거나, 250원, 이런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대되죠? 그런 시기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시기에 경제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엉뚱한 결론을 내가지고 국민들의 이런 성장, 무서운 성장 잠재력을 전부 다 올려버리고 전부 다 비관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정말 한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국가지수가 이런 추세로 움직이는 시기에 왔다고 봐요. 진작에 만을 돌파했어야 될 종합국가지수가 26년간을 이걸 미루고 있는 거예요. 만을 넘는 거. 이제 그 시기가 왔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고 있던 일본의 주식시장도 이미 잃어버렸던 관문을 탈출해서 축으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시대예요. 일본 따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일본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제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죠? 일본이 저성장했으니까 우리가 저성장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일본이 저성장을 벗어났으니까 우리도 저성장을 벗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한국의 저성장에 대한 그런 얘기를 믿고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오늘 강의 내용을 잘 알려드리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26년에 잃어버린 세월을 벗어나서 다시 성장하는 한국 경제와 그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과거 고속 성장 시대에 나타났던 부자들처럼 여러분도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